중국인은 작고 일본인은 왜소한데 조선인은 건장하다. 유럽 여성들보다 훨씬 예쁘다. 조선은 노비제사, 노예제사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노비가 되는 게 아니라 노비 주장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작가님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요새 컨디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와이즈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까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안의 화제가 될 겁니다. 장안의 화제가 곧 될 영양제군요. 그는 눈, 안경 쓰이지 않아. 그리고 혈액순환, 두뇌, 그리고 활력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 밑에는 액상. 그러니까 이 약이 공중파에 곧 소개될 약은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요것도 유념해야 그러면은 됩니다. 얘를 이렇게 입에 넣고 이거 바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도 항상 이거 녹화할 때 먹으려고 아침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네요. 맛있죠? 레몬 향이 나서 네. 되게 맛있습니다.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출연하신 분들께 한 잔씩 드리는 게 길게 뽑아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우리 홍대선 작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요 한국인의 탄생 책 이야기 바탕으로 이야기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못다한 이야기 네. 오늘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즘에 그 왜 K-팝 열풍 또 K-컬처 열풍 불면서 네. 외국인 특히 이제 막 유럽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남자랑 사귀는 게 막 소원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인터뷰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주관적인 건데 잘생긴 겁니까 아니면 뭐 BTS 건 잘생겨 보이는 겁니까? 뭐예요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네. 90년대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미국의 LA 해변가에 가면 얼마나 그 근육질 남자들과 금발의 미녀들이 금발의 미녀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얼마나 이렇게 돌아다니까 제가 LA에 가봤더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 몸무게 90kg 이러면 뚱뚱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 한 200kg 되는 남녀들이 느릿느릿 고래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고래. 네. 그래서 왜 그 한국에 대한 환상을 품으신 외국인들이 BTS를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보게 되는 것이 우리라면 그때 제가 LA에서 우리라고 받았던, 하기엔 좀 제가 좀 그런데. 네. 그렇습니까? 아니 전 제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방금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같은 동북아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외모는 낫지 않습니까 더? 이게 한국인의 외모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우리 입으로 하기엔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전 민망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전 민망합니다. 이게 어떤 교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구한말에 조선시대에 한국을 찾은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 이제 서양인들이죠.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네. 그다음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을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가장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에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중국인, 일본인보다 키가 크고 피부가 좋고 잘생겼다예요. 서양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외모에 대해서 그때는 인종주의의 시대잖아요. 어떤 인종, 어떤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만큼 우수하게 생겼는가, 열등하게 생겼는가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그때는 19세기니까 그런 기록들을 자세하게 남겨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만 남긴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아시아에서 가장 잘생긴 민족이다라는 말을 여러 서양인들이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 그럼요.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 가져도 되겠네. 한 사람의 예만 들면 이제 샤를르 나르탱이라고 하는 프랑스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은 작고 일본인은 왜소한데 조선인은 건장하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엄청 칭송한 남자 여행 작가도 있고요. 남자 눈에 그런 것만 보이는 건지 유럽 여성들보다 훨씬 예쁘다 이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인은 유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적 차이는 사실상 너무나 적어서 한 민족이라고 해도 될 수준이고요. 유럽의 웬만한 국가에 다른 지방 사람들 사이보다도 유전적 풀이 적어요. 약간 이게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 구분 못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볼 때도 뭐 한중일 사람들 다 비슷하게 보인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은 요새는 키로 많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키 좀 있으시잖아요. 저도 좀 우리 키가 비슷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180이 넘으니까. 근데 생긴 거는 일본 사람 같게도 생겼는데 일본인은 보통 그렇게 크지 않으니 한국인인가 보다 하는 건 있죠. 우리 키를 같은 보고. 하여튼 우리는 잘생긴 대한민국. 그런데 이 서양인들의 칭찬이 좀 기분 나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종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잘생겼다. 그런데 동아시아인, 동양인, 황인종은 잘생길 수 없다가 상식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조선인은 분명히 백인과의 혼혈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말도 반복적으로 해요. 백인이 아니면 잘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혼혈 인종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근데 사실 그 외모가 예나 지금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00년도 되지 않았, 뭐 100년 좀 넘었구나. 네. 100여 년 사이에 뭐 갑자기 뭐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전자가. 유전자가 바뀔 수는 없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 구한말부터 뭐 국제 결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조선인의 외모가 우리의 외모가 가장 하락했던 시기는 이제 최근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장을 일본에 추월당해요. 우리 양곡을 수탈당하면서. 많이 우리가 못 먹으니까. 예, 우리가 먹어야 될 쌀을 일본인들이 대신 먹으면서 우리가 신장을 추월당했다가 그 다음에 1990년대가 돼서야 다시 그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거든요. 잘 먹고 예, 고기도 예. 먹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예, 우유도 먹고. 예, 그러면서 과거의 차이를 다시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국력, 경제력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다. 그리고 더 잘생겼다.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사실 그거는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양 상태가 더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양 상태. 네.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많이 말씀해 먹었어요. 18세기 조선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요. 예. 150kg에서 200kg 사이로 잡히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75kg을 먹어요. 쌀만. 예. 그 지금보다 훨씬 많이 먹었던 거죠, 쌀을. 그러니까 조선 지금은 뭐 사람들은. 다른 거 뭐 고기도 뭐 먹을 거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조선 시대에 1인당 연간 150에서 200kg이었으면 많이 먹었던 거다. 그렇죠. 우리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곡물을 열심히 설치해서 단백질을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쌀이라고 하는 작물은 밀가루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적어요. 대부분 탄수화물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곡물보다도 최종적으로 몸에 남는 단백질, 단백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단백질량이, 그러니까 영양소 자체는 예. 좁쌀이 더 좋아요. 영양소 자체는 칼로리 자체는 잡곡이나 현미가 더 높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몸에 남는 칼로리, 예. 예, 그거는 쌀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과거 시절에 예. 쌀을 얼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지는 그 민족의 신장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일본이 1000년 이상 육식을 금지하는 바람에 육식 금지령 때문에 일본인이 작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컸던 이유는 조선의 사회 시스템과 상관없이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다. 일본에 그 옛날에 덴무천황이라고 불교에 미친 천황이 하나 있었거든요. 백성들아 너네 고기 먹지 마. 그때부터 일본은 육식이 금지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선 열심히 먹었죠. 네. 그리고 사람이 아프거나 허하면 보약이라는 개념으로 또 고기를 먹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단지 그 육식 금지령 때문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신장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거는 부족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던 중국인보다도 조선인이 크다고 했으니까. 중국인은 그래도 좀 고기를 더 잘 많이 먹었던 거예요. 중국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금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걸로. 네. 근데 사실 조선도 별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떤 특정 고기를 금지하는 거는 없었고. 그렇죠. 고기가 하지만 고기가 없어서 워낙 부족해서. 귀하죠. 그렇죠. 예. 조선 시대 후기에도 닭고기 하나 정말 귀했었다고 하고 닭 한 마리가. 그럼요. 예. 그 시절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 거고. 그 조선 시대는 이제 프랑스 왕정 시절에도 닭 한 마리는 귀한 거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운 프랑스도. 그래서 프랑스의 치킨 스프라고 하는 게 일요일 날 온 가족이, 당시엔 또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온 가족이 닭 한 마리를 끓여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앙리 4세가 국왕에 취임하면서 했던 그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이쪽 유럽에서는 옛부터 치킨 스프 하나가 영혼까지 달래준다 막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플 때 우리는 이제 죽 먹고 막 미음하고 막 이렇게 먹듯이 거기는 치킨 스프 이런 게 뭔가 보양식 몸을 좀 달래주는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 네, 그만큼 그게 귀했다. 이제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요일은 우리가 짜파게티 요리사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은 이제 치킨 스프가 원래 이제 서양의 국룰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사회 철학하고도 이게 먹는 게 또 이게 신체적으로도 같이 발현돼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조선이라고 하는 체제를 볼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경제적으로. 네, 뭐냐면 왜 조선 왕조가 출범해야만 했는지를 신진 사대부들의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고려 사회는 그 사회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문세가라고 하는 그 2님 1파 정치 세력 있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네. 기록에 따르면 산맥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대토지를 소유했어요. 완전 다 쏠려 있었던. 그렇죠. 극소수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거의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일반 농민들은 굉장히 그 굶주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문명이 지속 가능한가? 그런 식의 집단 대농장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라티푼디움? 라티푼디움. 원래는 이 고대 로마에서 네. 로마가 계속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복당한 이민족 전사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오면 노예가 되죠. 예. 이 노예를 땅 부자들이 사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데리고 집단 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예. 그럼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겠죠. 어허. 그러면은 일반 농민들은 그 간의 수모곰이 공장하고 붙으면 지잖아요. 일반 농민들, 로마 시민들은 농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 농민들인데 네. 농민으로서 이 라티푼디움 집단 대농장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망해요. 농민들이 망하면 뭐가 됩니까? 땅을 팔죠. 그 땅은 또 부자들이 사들이는 거예요. 아하. 나중에는 이 로마 시민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돼요. 그러면 그 대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대농장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게 라티푼디움이에요. 야, 끝없이 확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지금 미국의 농장도 라티푼디움이에요. 다만 노예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뿐인 거예요. 이야,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 수급, 하기사 옛날에는 그 인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었으니까. 그렇죠. 브라질의 커피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예. 따야 되고. 필리핀 다바오의 바나나 농장 라티푼디움이에요. 필리핀 다바오의 바나나 농장 일꾼은 1년에 바나나를 하나도 먹지 못해요. 그들에게 바나나는 사 먹기에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라티푼디움이에요. 노예 노동과 어떤 대농장 이런 것들의 결합이거든요. 자본의 결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라티푼디움 하면 딱 생각나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예. 남미에 뭐 가도 바나나만 있는 가도 대농장. 커피만 있는 이런 대농장 무슨 노동자들은 뭐 하루에 일당이 한 1,300원 뭐 이러잖아요. 네. 옛날에. 지금도. 네, 지금도 필리핀 같은 데는 그 모양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라티푼디움이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풍요로워요. 풍요롭다고요.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좋아요. 국가적으로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예 노동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모순 있잖아요. 예. 심각한 양극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자연의 생산력이 있어요. 하긴 쌀을 경작을 하면 삼모작 기작이라고 하죠. 삼기작을 하고 이런 나라들에 다 라티푼디움이 있어요. 거기 계절도 계절 비슷하고. 예. 그런데 고려가 이 척박한 한반도에서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한반도고 어찌어찌 쌀농사에 성공해도 겨우 한 번밖에 1년에 네. 생산할 수 없는 나라에서 라티푼디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쏠려 있다. 예, 이거는 문명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문명이 지속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 역성혁명. 예, 공산주의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이성계가 필요했던 거지.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성계가 왕에 오르고 나서 원래는 그때까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나라 이름이 고려였어요. 처음엔. 예, 고려 권지국왕, 고려 국왕 대행이었어요. 조선 세팅하기 전에. 네, 세팅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국가에 보관돼 있었던 권문세가들의 모든 토지 문서를 다 꺼내요. 그래서 그걸 저작거리 해서 다 불태웁니다. 다시 제로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경자유전 그 농사 짓는 그 땅을 소유하게 한다. 경자유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예. 와. 그러고 나서 조선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리짝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리짝 어디 무슨 재미없게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 고리타분한 옛날을 네네. 고리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건 조선시대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고려적이라는 거죠. 조선은 현대고 고리짝이 고려적. 예.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있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후진적인 고려시대 이야기를 할 때 고리짝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뭐 정근대 봉건이 사회야? 라고 하는 그 느낌 그대로 쌍팔년도 얘기처럼. 예, 고리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먹고 살만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기사 어떤 뭐 부의 쏠림 혹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정권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여러 나라 여러 역사 속에서 또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은 공산주의적인 혁명으로서의 이행이에요. 예. 극단적인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조선과 가장 유사한 나라가 있다면 단 하나, 역사상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에트 연방이요? 예, 둘 다 이념 국가죠. 둘 다 이념 국가예요. 공산주의, 민본주의. 이념을 위해서 역성혁명을 한 거죠. 아하, 네. 이념을 위해서 역성혁명. 굉장히 특이한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는 조선을 근대 국가라고 봅니다. 이념 국가인데요. 예. 그 이념 자체가 만인의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도덕적 선을 향한 이념인 거죠. 왜냐하면 예, 이해하셨죠? 예. 부의 재분배를 정당화해야 되니까 거기서 맹자의 철학과 어떤 그 주자학, 성리학을 끌어와서 그 이전까지의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체제는 악으로 규정한 거고 단지 현상이 아니라 악인 거죠. 최대한 많은 백성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체제는 선한 체제로 이념화한 거죠. 그 이면에는
한계에 다다른 경제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난 게 집단 대농장, 라티품디움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을 어떻게 대했는가에서 네. 나오는 결과, 경제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조선 후기 시대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었죠. 어떤 집 부자에는 뭐 노비가 90명이고 어디는 50명, 어디는 100명이고 이런 게 네.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인구의 60%가 노비였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그런 주장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주장의 출처를 딱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네. 딱 공통적으로 이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런 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제 인구 조사 특정 지역에. 근데 이 60%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쟁 직후거나 전란기거나 기근이 든 직후에는 갑자기 자기가 노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 못 사니까 어디에서 얻어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세금과 부역의 의무를 좀 피해야지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온 가족 굶어 죽을 판인데. 근데 조선시대에 보고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명량해전 끝나고 나서 이순신은 자기가 적선 31척을 침몰했다고 네. 기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정작 일본 측 기록에서는 우리 333척 중에 절반 이상이 파손됐다. 절반 이상이 죽었고 절반 이상이 파괴당했다라고 지들은 기록을 해요. 뭐냐면 조선의 기록 양식은 눈으로 보고 들은 정말 정확하게 눈앞에 있는 거를 바로 받아 적게 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처럼. 조선왕조실록처럼. 네. 그 춘추필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훨씬 많은 수의 적함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아요. 알지만 확실하게 딱 그 눈앞에 지금 파손된 적선이 보일 때 그걸 세서 31척이라고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비라고 자기가 뻥치는 건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한 문제고 일단 조사를 할 때는 개인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노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노비를 일단 적고 그 다음에 노비가 아닌지 노비인지를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뻔히 아는 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비 60% 어떤 특정 지역에서 노비가 60%인 걸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록의 기록을 갖고 오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보면은 다 어떤 시기냐면 임진왜란 끝난 지 뭐 한 6년 후, 병저우랑 끝난 지 5년 후, 경신대기근이 지난 지 몇 년 후. 이럴 때는 누구나 너도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노비라고 주장하던 때. 요 타이밍을 딱 골라서 조선은 노비제사, 노예제사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비가 아니라 거의 노예제 사회였다고. 약간 좀 폄훼하려는. 그래야지 일제강점기에 가치가 부여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선에 그만한 비율의 노비가 있었던 적 없고요. 사실은 조선의 노비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전 인구의 10%대, 20%대 정도가 인 상태로 거의 대부분의 시절이었어요.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건 실제 노비가 되는 게 아니라 노비 주장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럼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랑은 완전히 달랐던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노예는 말 그대로 이제 잡혀간 거고 인권이 없었던 거고. 노예는 그러니까 매매 대상인 거죠. 네. 근데 조선의 노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맞아요.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었고 네. 자식에게 상속하는 재산을 관아에 가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노비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현대인이 노비제란 말을 끔찍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비가 제도화돼 있다니. 이 끔찍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중국은 송나라 시대를 지나면서 노비제가 사라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네. 송나라는 폐지됐고 일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는 남아 있었다. 그럼요. 그 붉은 수수밭이나 홍등 같은 그런 그 중국 근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집안에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돼서 철저하게 상명하복하는 간호들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간호들,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로 태어나면 무조건 간호가 됩니다. 그 집에. 간호들은 완벽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문화가 전근대부터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인신매매 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신매매 산업은 부모가 자식을 내다 파는 문화가 없이는 이게 어느 정도 이 산업이 될 만큼의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는 인신매매 시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냐 아니면 계약관계냐 이 차이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노예와 노비의 차이는. 그렇죠. 일단 노비도 국가와 계약관계예요. 조선의 노비는 신분인데 노비도 법적 보호를 받아요. 신분이기도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으니 이것도 일종의 제도 하에 있는 것. 제도 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해당하는 중국인, 일본인들은 많았는데 제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무슨 상점에 속해 있는 개인, 하인 같은 경우는 주인이 때려 죽여도 돼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예 인권조차 없는.
법 바깥에 있으니까. 노비는 법 안에 있어요. 물론 학대당하는 조선시대 노비 있었겠죠. 예. 억울한 죽음을 맞은 노비도 있었겠죠. 그거는 그렇죠. 법의 뭐 나쁜- 사각지대지 법 바깥이 아니잖아요. 나쁜 양반 만났을 때는 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제도는 아니었다. 네. 인권을 무시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럴 정도의 제도는 아니었다. 그 태종 시대에 예. 우리가 킬방원이라고 부르는 태종 시대에 태종의 넘버 2 가장 그 설치던 권신 있잖아요. 이숙번이라고. 예. 인간 백정이잖아요. 이숙번이 정말 위세를 많이 부리고 다닌 어떤 그 시대의 권신이었는데 이숙번의 집에 뭐 예쁜 그 시집을 간 노비가 있었나 봐요. 네네네. 이숙번이 이제 술 먹고 뭐 술 먹어서 왜 술 먹으면 다 예뻐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노비를 덮쳤어요. 덮쳤는데 그 노비가 힘으로 안 되니까 뾰족한 걸로 이숙번의 이마를 찍어버렸어요. 오. 그래서 이제 겁탈을 당하지 않았죠. 재판 받았어요. 그 노비는 정당방위 판정을 해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게 조선의 노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비 세상에 노비라는 것을 제도화해 하면 노비제라는 게 끔찍하게 여겨지지만 조선 사대부들은 우리는 노비제를 갖고 있는 나라야라는 거에 프라이드를 느꼈을 거예요. 왜 어떤 프라이드냐? 우리는 노비마저도 공민으로 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줘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은 노비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일본보다 인권 후진국이었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듣잖아요. 노비조차도 코웃음 쳤을 거예요. 인권이 있었던 나라 조선. 노비는 인권이 있어요. 노비에게도 당연히. 근데 양민보다 인권이 낮은 데 있어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지금 현대인에게 평등은 기계적인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노비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지. 근데 양민만큼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이런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사고의 결이 있죠. 하지만 노비조차도 공민이었던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비라고 하면 주인집에 같이 살면서 주인이 때리면 맞고 학대하면 학대당하고 이런 걸 우리가 노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보통 이런 노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당에서 쌀이비로 마당 쓸면서 많이 왜 지한테 쌀밥을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예. 이건 에로 영화구나. 셋내가 눈으로 똑똑히 봐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마당쇠가 아니라 이제 병강쇠. 네, 그렇죠. 마당쇠냐 병광쇠냐 무슨 쇠냐 약간 이런 차이인데. 네. 근데 이런 노비를 보통 솔거 노비라고 해요. 주인과 같이 산다. 노비의 대부분은 외거 노비. 주인하고 1년에 몇 번 얼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내가 양민이고 자유인이다, 농민이다 그러면 내 소출의 10분의 1가량을 국가에 바치죠. 그죠? 세금으로? 예, 조세로. 근데 외거노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 바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시대별로 다르지만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를 줘요. 주인에게. 네.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노비를 또 입영노비라고도 하는데 입영노비 중에 공노비, 입영노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역노비. 입역. 힘쓰는 노비. 일하는 노비. 내가 입영노비인데 사노비면 뭐 주인이 알아서 먹여 살려 주는 건데 내가 입영노비인데 공노비면 내가 국가 소유의 물건인 거예요. 노비인 거예요. 그러면은 급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공노비는 관노라고도 하죠. 관노. 예, 공무원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급료를 받았고 60세가 되면 은퇴를 시켜줘요.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납공노비라고도 하거든요. 납공한다 그래요. 주인에게 약속된 걸 바치기만 하면 내 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은 혹은 내가 경작하는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는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모을 수도 있어요. 사유재산이 됐다고. 예. 사유재산이 됐다. 왜냐면 상속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조선 시대 이제 후반이 되면은 사실 전반부터도 부자가 된 노비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외고노비, 납공노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건물에서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는데 건물주에게 다달이 월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맛집 사장이 돼서 돈 벌 수도 있죠. 그렇죠. 조선시대 외고노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노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때 사회에 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노비들이. 그러면 이제 왕은 기특하니까 면천시켜주고 상 주고 명목상의 벼슬자리 주고 그러면서 왕들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돈 많은 노비들아 좀 더 튀어나와봐.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